현장 대응이 소극적이라거나 과잉이라는 논란을 줄이고 효과적인 제압을 위해 경찰이 현장 물리력 사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상대 행동에 따라 말로 설명하는 것부터 권총을 쏘는 것까지 5단계로 대응 방식을 나눠 명시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국회 정상화라는 원론에는 동의했지만 세부 합의 내용을 놓고는 큰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합의 초안이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며 일축했고 한국당은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며 맞섰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조정 국면으로 수출이 위축된 데다 투자 감소세가 지속하고 민간 소비 증가세도 둔화한 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았던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3개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노조 활동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인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은행 확인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거래로 감쪽같이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확인 통화 과정에서 특정 앱을 깔라는 요청을 받으면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주 광주에 이어 오늘 오후엔 대구와 영남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발효되는데 노약자는 한낮 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사기와 성범죄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의 3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섭니다. 오피스텔에서 성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윤 씨는 여성 이모 씨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남성을 상대로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연녀 권모 씨와 얽힌 20억 원대 사기와 무고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윤 씨 측은 검찰이 사기 피해자라고 본 내연녀 권 씨나 성폭행 피해자로 본 이 씨와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원주 별장에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진 판사 출신 정강찬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영장 심사 이후 취재진을 만나 급하게 진행된 일정으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해 김 전 차관에게도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려고 무리하게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진술 거부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 윤중천 씨를 알 수도 있다던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방어에 나서기보다 앞으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직접 증언을 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여성 3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증거 자료인 별장 동영상 속 행위를 직접 해보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권력을 믿고 진실만 말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검찰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웠다면서 더는 진실에 묻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견을 좁혀오다가 다시 교착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뚜렷한 입장차를 밝히면서 협상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회로 이번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와 함께 여야 대치 전국 전해주시죠.
네,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났습니다. 이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칙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중론을 모았습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나 사죄도 안 되며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 철회도 없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제 받은 한국당 합의문엔 한국당의 그간 기존 주장이 모두 담겨 이 협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추경안 처리를 앞둔 시정연설 계획도 불투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국당과의 대화 창구는 열어놓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원내수석 부대표 간에는 가능하면 오늘과 내일 만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대표 간 회동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과욕을 부리고 있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정치적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당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이자 불법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유야무야할 생각하지 마시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 여당과 청와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막힌 전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1대1 연쇄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는데 그 입장 차가 뭡니까? 네, 장자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장장 13개월을 끌어온 재조사 결과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며 핵심적 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론이 진상조사단 다수 권고 의견을 묵살한 건 충격적이라며 소수 검찰 중심의 결론을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검경이 수사에 미온적이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 등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짧게 언급해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3개월에 걸친 재조사 결과가 또 다른 갈등과 의혹을 낳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권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결과 재수사가 필요한 내용이 확인되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비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2개와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2개 등 4개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 등 3개의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건데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활동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도 비준을 추진합니다. 현역 복무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 복무 요원 등 보충력 제도는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벌로 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은 비준 추진을 유보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형법 등 형벌 체계와 분단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산됐는데도 이렇게 비준을 추진하는 건 노동계의 요구가 거센 데다 유럽연합, EU의 압박이 커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세계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준 동의안과 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본격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 대치 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2.6%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가 함께 위축되면서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KDI의 2.4% 전망은 정부의 2.6에서 2.7%, 한국은행의 2.5% 전망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 1분기 가계빚 증가폭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더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분기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의 벽을 허문 가계빚. 하지만 증가폭 자체는 갈수록 둔화하더니 지난 1분기에는 1년 전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9분기 연속 둔화이자 지난 2004년 4분기 이후 최소 확대폭입니다.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등을 말하는 판매신용 모두 증가폭이 완화됐는데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판매신용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DSR 관리지표 도입 등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지속되고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다음 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로 쏠립니다. 수출과 소비, 투자의 동반 부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는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퍼지면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빚 증가폭이 둔화한 건 역시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보다 빚이 빠르게 늘고 있고 가까스로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일단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잇따라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처럼 경기와 물가 측면을 감안하면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역성장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면 결국 하반기에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내일은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꼭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탈권위주의와 한반도 평화 등 우리 정치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그가 남긴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저 김영수 기자의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검찰 개혁을 화두로 마련된 평검사와의 대화.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탈권위주의에 대한 참여정부의 의지를 엿보인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검찰, 제대로 된 검찰,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낸 것 역시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잊지 못할 장면입니다. 수시로 만나자고 했으니까 노 전 대통령은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는 결단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참여, 탈권위주의, 한반도 평화라는 노무현 정부의 유산이 우리 정치에 남긴 족적은 분명합니다. 서거 10주기,
노 전 대통령의 영원한 친구이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놓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은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의 탈정치화 등 권력기관 개혁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최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여정부 초대 총리였던 이해찬 대표는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현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두 분의 정치 철학을 이어받아서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열심히 국가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노무현의 사람들은 새로운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확산하고 더 발전시키고 이런 쪽으로 나가보자. 다만 진보와 보수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연정을 제안하고 탈지역주의를 지향한 노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탈권위 평화에 대한 노무현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자, 서거 10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다양한 기념 행사들도 예정돼 있는데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노 전 대통령 10주기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궁금한 게 지금 작년엔 평화가 온다가 캐치프레이즈였다면 올해는 새로운 노무현이잖아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노무현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습니까? 좀 비장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멋지기도 하고 그런 하여간 인간적인 면모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인간 노무현에 대한 추억도 중요하지만 그 노무현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무엇을 이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계속 노무현이 자라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노무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노무현의 그 아픈 기억을 추억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계속 자라나고 그 꿈이 이루어져 나가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나. 그런 마음이 좀 담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슬픔과 좀 그리움은 접고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새로운 노무현, 어떻게 보면 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군요. 사실 추도식마다 당이 상주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10주기라서 그런가요? 상주를 자임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많던데 좀 특별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뭐 이제 원래 그 노무현 대통령 함께했던 분들이 꼭 우리 당이라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노무현 재단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에서 항상 이제 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도 우리 당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함께 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제 연설 비서관이었던 강원국 작가 같은 경우는 고인을 한 번도 의기소침하거나 일희일비하는 걸 못 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던데 참여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 계셨고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되게 씩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고 뭐 어떤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거 대통령이 어떻게 또 좀 뭐 마음이 상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냥 뭐 이렇게 그 회의실에 보통 대통령 걸음걸이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리시면서 오거든요. 양쪽으로 흔들리시면서 휘파람을 불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제가 한 번은 그런 기억도 나는데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 이 노무현 대통령의 역점 사업 아니었어요? 행정수도 이전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날 딱 위헌 판결한 날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막
엄청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변인이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다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냐. 일체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마라. 침묵도 메시지다. 딱 그 말씀만 하시고 일체 아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는데 네.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참모 입장에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또 문제가 되거나 좀 당혹스럽거나 고생을 그렇지 많이 않습니까? 했죠, 제가.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자들한테 시달리면서 뭐 하여간 좀 약간 이렇게 저 보도가 뒤틀리기도 했는데 네. 하여간 대통령께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제 헌법적인 질서를 또 인정하지 않는 메시지는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이 내용에 대한 대통령의 부동의 네. 찬성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숨기시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분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냉정하게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담는 길을 한번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매사에 냉정하셨어요. 네, 매사에 냉정하셨다. 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좀 언론이나 뭐 다른 시각에 의해서 좀 같이 지내셨던 분으로서 많이 왜곡된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는 아닌데라는 모습이 그분이 있다면. 이제 되게 현장에서 연설하실 때는 편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 편하게 말씀하시다는 건 현장에 있는 분과의 교감을 되게 중시하세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네. 이 현장에 없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하는 것보다도 이 현장에 있는 분과의 소통에 되게 충실하신 편이에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 강연에서 네. 이공계 대학 그 학생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공계가 다 대통령 그때가 이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제 네. 공대 출신이었거든요. 그 뭐 장점인 후진타오 다 공대 출신 아니냐. 이제 이공계가 다 잡고 저 기업 CEO 다 이공계가 한다. 네. 그 당신은 변호사 돼가지고 대통령 하고 있는데 문과 가가지고 나는 변호사 대통령밖에 못 하는데 당신들은 이제 세계를 주름넘는 사람들 나도 사실 이과 가가지고 대통령 안 하고 딴 거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게 이제 덕담으로 이공계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다음 날에 이제 일부 언론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를 후회한다 이런 기사가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럼 그 기사를 본 직후에 대통령 고인의 어떤 반응은 어떤 것들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냥 웃고 넘어가셨어요. 빨리 고치라고 얘기를 해라. 아니면 뭐 오보 정정 보도를 요청해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너무 현실하고 떨어져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이 너무 노무현 그러면 네. 말을 가지고 기사를 만드는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뭔가 말거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유혹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기사가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났었는데 하여간 그럴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못 전달되거나 좀 오해되거나 했던 네.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 5년 내내 대통령 스스로도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셨죠. 조마조마하셨을 것도 같아요. 뭐 참모로서는. 그런 점도 좀 있었는데 네. 뭐 하여간 시간 지나면 대통령께서 또 그거를 뭐 나름대로 당신의 어떤 정치한 방식으로 네. 갖고 계시니까 그걸 또 참모들이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네, 마침 어제 또 친필 생전 메모가 공개돼서 10주기를 맞아서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김종민 의원께서 그때 대변인 하셨을 기억을 좀 떠올렸을 때 네. 지금 언론에서 뭐 언론과의 당시 보수 언론과의 어떤 대척점이라든지 또 지역주의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메모가 조금 눈길을 끄셨어요? 제가 그래서 메모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2007년도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마 작성하신 메모로 돼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 참여정부 4년 지표로 말한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제 참여정부 실패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하도 이제 비판이 많으니까 너무 억울하셔가지고 한번 수치를 한번 4년 동안 다 정리해보자. 그래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에 서문을 메모를 해놓으신 거예요. 또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지난 4년 너무 힘들었다. 그 앞에 이 책을 내게 된 동기를 솔직하게 한번 털어놓자. 네. 이런 메모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4년 너무 힘들었다. 나라가 결단이 나는가 했다. 지지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마침내 열린우리당마저 국정 실패로 그리고 스스로도 흔들릴 지경이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정책은 하나하나 자리 잡아나고 성과는 보고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자. 지표를 모으고 분석해보자.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올라갈 것은 모두 올라갔고 낮아져야 될 것은 모두 낮아졌다. 그럼 그래서 어떤 이거를 의미죠? 올라갈 것은 올라갔고. 그러니까 성장률,
뭐 그다음에 그 세계 경쟁력 지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어요. 실업률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지수들 이런 것들은 다 낮아졌다. 이게 책 한 권으로 그 모든 지표를 다 모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네. 워낙 심지어는 여당에서도 이제 참여정부 실패했다,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했던 그 심경을 이 서문에 이렇게 담아놓으신 거죠. 네. 근데 참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 봐야 될 게 언론이나 정치가 정부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부에 대해서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해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국민이고 나라예요. 정말 정부는 5년, 10년 내다보고 뚜벅뚜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쟁을 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대해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는 그런 국정 환경.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당신들 봐라. 이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이거 따지지 말고 4년 놓아놓고 보니까 달라지지 않았냐. 네. 혹시 그 노무현 정신, 노무현 국정 철학이 좀 지금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권력, 초과 권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의 헌법상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뭐 장관, 정부. 자, 이 권력을 보통 그전에는 네. 이 권력 말고 또 있습니다. 국정원, 검찰, 뭐 언론과의 거래 이런 걸 통해서 또 재벌, 뭐 금권, 뭐 이런 걸 통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권한을 쓰면서 국가를 운영해 왔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게 민주화 과정인데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 없는 대한민국 만들자. 그 시작을 아주 힘차게 물꼬를 터놓은 거죠. 네. 그런 과정이 아직 문재인 정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에 계셨고 지금은 국회에 계시지만 네. 그 두 대통령의 스타일에서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다른 점은 이제 노무현 하나만 꼽으라면? 대통령께서는 정치 전략, 뭐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본인이 평생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정이든 안보든 우리 저 민생이든 이 국정이 풀리는 거는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구조를 개혁해야 되는 거고 장기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거 하는 건 결국은 민주적인 합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철학에 대해 확고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적인 어떤 문제의식이 체계적으로 강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연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과감한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과 약간 벌어질 정도로 그렇죠. 앞서 나가신 그런 이제 결단도 하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인 꿈과 나름대로의 구상,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을 그 비전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분이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하시지 않은가.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느낀 느낌입니다. 네. 혹시 그 어제 메모에도 이제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이란 문구가 계속 네. 오늘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언론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에 김종민 의원께서 기억하고 계신 어떤 대목들이 있을까요? 가장 어떤 대목을 아쉬워하셨나요? 뭐 이제 대통령의 언론관이라는 간단한 겁니다. 언론도 권력이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대통령은 더 센 권력 아니냐? 네. 맞다. 하지만 센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권력끼리 합쳐서 짬짬이가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을 200년 동안 유지해온 민주주의의 의미가 결국은 권력과 권력이 서로 견제하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도 이미 권력이 됐으니 네. 대통령 권력과 언론 권력이 손잡지 말자. 서로 긴장하자. 그러면 국민한테 이익 아니냐. 근데 그 긴장을 언론은 마치 언론과 적대하는 걸로 계속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가 5년 내내 하여간 안 풀리고 온 거죠. 그렇군요. 자, 내일 이제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네. 불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도 좀 관심이고 또 참석하는 사람도 관심인데 일단 시간 관계상 참석하는 인물,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제 부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의 어떤 인연, 재임 기간이 좀 겹치기도 하고요. 어떤 인연이 있는 건지.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은 거의 부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02년도에 당선자 시절에 북핵 위기가 그래서 북한을 폭격한다 미국이. 자 그런 보도가 미국 신문에 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 파병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대화 국면으로 바꿨어요. 2004년에 다시 핵실험을 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미국에서 북폭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 그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아니고 딕 체니를 중심으로 해서 럼스펠드 국방장관 이 강경파들이 장악이 돼 있다. 네. 설득이 안 된다. 당신이 그러면 대통령을 내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해 설득을 하겠다. 실권자가 딕 체니입니다. 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사실 별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실무자들은. 미국은 우리가 설득할 수 없다. 강대국을 어떻게 설득하냐. 이런 네. 약간 패배주의.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에서 그 대통령은 별로 영향을 못. 이 두 가지. 대통령은 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정상회담을 11월 달에 했습니다. 에이펙 그 회의 다자회담 계기에 네. 한미 정상회담을 잡았어요. 딱 그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네. 나는 김정일 못 믿는다. 당신 자꾸 대화하라고 하는데 난 김정일 믿을 수가 없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준비를 다 해갖고 가셨죠. 설득할 준비를. 딱 거기다 대고 김정일 믿으라고 하는 얘기. 나는 당신보다 더 못 믿는다. 네. 당신은 바다 건너있지만 나는 바로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거래를 하고 협상하자는 거다. 대화를 하자는 거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손님하고 주인하고 믿지 못하는 관계니까 서로 거래하고 협상하지 않냐. 당신 아버지가 소련 악의 제국이었다. 네. 거길 믿었냐. 안 믿었지만 대화했다. 대화해서 냉전을 종식시키지 않았냐. 그 마지막 남은 냉전이 한반도인데 당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마지막 꿈을 당신이 한번 해결해봐라. 마지막에 조지 부시가 네, 그 반응이 You 궁금한데요. are absolutely right. 반기문 장관이 당시 외무장관이었거든요. 네. 당신이 외교관 생활하면서 당신 말 맞다라는 말 중에 제일 최상급이었다.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어떤 말이었다고요? You are absolutely right. 네, 그 인연으로 내일 초성화를 들고 나가면서 참석한다. 럼스펠드 어깨를 치면서 네. 나는 강경파가 아니야. 여기 이 사람이 강경파야 하면서 농담까지 했다고 그래요. 네. 그때 조지 부시가 장관들을 설득해서 대화 국면이 좀 바뀌어서 육자회담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졌었어요. 네, 부시 전 대통령과 어떤 일화까지 직접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들이 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10주기를 맞았는데 어떻게 좀 기억해주길 바라는지 좀 끝으로 짧게 말씀해 노무현 주시죠. 대통령이 씩씩하셨고요, 솔직하셨고 정말 인간적인 분이에요. 멋진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멋진 분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노무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일, 했던 일, 뭐 우리가 부동산, 뭐 그다음에 균형 발전, 정치 개혁 많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네. 정말 그 중에서 지금이라도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노무현이 정말 의미가 있고 빛이 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 출발하세요? 예, 내일 출발.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과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손학규 대표 측과 반대파로 편을 갈라서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측에서 감정 섞인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손 대표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볼성 사나운 집안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권파와 반대파로 나뉜 바른미래당 지도부. 이번에는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옛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 3명이 요구한 지명직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임명 철회 요구를 손 대표가 일축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세 분의 최고위원이 상정을 요구한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파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대표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도를 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저랑 연태 고량주 드시고 음주 상태로 긴급의총에 가셔서 단식 결의하신 일이 없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대표직 걸고 답하시라고.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등 반대파가 자유한국당과 합칠 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손 대표 측은 지금 물러나면 바른미래당이 보수 통합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면서 우호적인 인사들로 당직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반대파 역시 손 대표가 계속 버티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일부 안철수계 의원들은 반대파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손 대표 역시 잇따른 당직 인선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파가 거듭 임시 최고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양측이 워낙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부 갈등을 해소할 타개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에 불복을 하고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1심 선고의 모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10일 한빛 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당국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원전 폐쇄까지 요구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보고받은 원전안전위원회가 11시에 즉시 그것을 멈추도록 지시하지 않고 10시간 넘게 이렇게 끌었던 것도 역시나 우리는 그런 출력 폭증에 의한 사고가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좀 안전 불감증 같은 게 이 규제 기간에도 있었던 게 아니냐. 영광 1호기는 요번에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철판과 콘크리트에서 구멍이 발견되었고요. 올해 1월과 3월에 계획예방정비, 발전소를 정비하던 과정에 2번이나 불이 난 발전소입니다. 더 이상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영광 1호기는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화 몇 통, 불과 몇 분 만에 피해자들을 속여서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은 더 진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악성 앱을 이용해 신고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기까지 하는데 50대 여성이 이 수법에 속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대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보이스피싱 조심하자 하면서도 옆에서 또 당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순간적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사건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 2월입니다. 50대 여성 김모 씨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 문자를 받을 당시에 김 씨는 생활 자금이 굉장히 필요하던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말에 솔깃해져서 김 씨는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네. 김 씨가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묻자 기존에 있던 빚을 갚으면 저렴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이니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하라는 말도 붙였습니다. 예. 이런 수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줄 테니 빚을 갚으라고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채게 된 겁니다. 네, 사건 개요만 봤을 때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인 것 같은데 김 씨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돈을 갚는다고 해서 신용도가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 씨도 이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워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평소에 알고 있던 은행 대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 씨와 방금 전까지 상담 전화를 한 똑같은 직원이 전화를 받고서 김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의심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란 겁니다. 은행 직원인 것처럼? 예, 맞습니다. 워낙 자연스럽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은행 직원인 척 행세를 하니까 김 씨도 마음을 놓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돈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일단 피해자도 의심은 했고 그래서 평소 알고 있던 은행 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지금 가로챈 거거든요. 이렇게 은행 지금 보면 은행 대표 번호로 직접 걸었는데 어떻게 가로챌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김 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이 시키는 대로 악성 앱을 깔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맨 처음에 상담 전화를 할 때 보이스피싱 일당은 보안을 위해서 통합 전산망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네. 특정 앱을 깔도록 유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이른바 속칭 전화 가로채기 앱이었던 겁니다. 경찰이나 은행으로 신고 전화를 해도 자신들의 번호로 미리 연결될 수 있게 미리 설정을 해두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전화를 만약에 만약에 그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 검찰이나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네. 일당이 받도록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전화 가로채기 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유사한 전화를 받았을 때 앱을 깔아라 이러면 의심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그렇게 뭐 대표 번호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도 몇 통씩 대출 문자를 받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문자를 차단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출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그리고 저도 오늘 공교롭게도 오면서 대출 문자를 2통이나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 시중은행에서 보낸 건지 아니면 이게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건지 그건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이스피싱 일당이 시중에서 보내는 문자 양식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문자만 봐서는 이게 실제 은행에서 보낸 건지 아니면 아닌지 그거 여부를 알기를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문자를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는 많은데 대출 진행 절차를 전화나 앱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앱이나 전화를 통해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1,000만 원이나 100만 원 단위의 고액 대출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링크를 보내주면서 어떤 앱을 깔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는 앱 프로그램은 문자를 통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정식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설정에 들어가서 허용되지 않는 앱은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바꿔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액 대출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는 게 보이스피싱을 막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보이스피싱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똑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대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날 군 장성들이 골프를 쳤다는 YTN 보도가 나간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 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또 이번 달에만 국내 사망 사고가 10건이나 발생해 관련 대책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발사된 지난 4일 우리 군의 중추인 계룡대에서는 장군 10여 명이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닥친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일부 장성들의 모습은 군 전체 기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전군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골프 운동은 군 체력 단련장의 운영 목적 등을 고려해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지만 국가적 위기나 군사 대비태세 강화가 요구되는 시기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발생하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사들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과 평일 외출 등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작전과 훈련 등의 임무를 더욱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내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번 달에만 10명이 숨졌고 그중에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육해공 각군 본부의 인사참모들을 모두 불러
서주석 차관 주재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새로운 노무현, 6글자의 조형물이죠.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앞둔 봉화마을에는 조형물, 바람개비까지 온통 노란색 물결입니다. 마침 고인의 고민이 가득했던 메모들이 공개되면서 10주기의 의미가 더해졌는데요. 지난해 추도식 주제가 평화가 온다였다면 올해는 새로운 노무현. 10년이 흐른 만큼 이제는 오해와 편견 없이 노무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노무현. 이제는 고인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고 객관적인 공과로 노무현을 평가하자며 앞서 김종민 의원 포함해서 고인의 참모진들은 애도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대구와 영남 등 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발효 시각은 내일 오전 11시인데요. 폭염주의보는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집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진다는 얘긴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모레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는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 속에 대기도 건조합니다. 현재 동해안과 대구, 경북 일부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고요.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울산은 16도, 부산은 1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시 반 퇴근길 종합뉴스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